네, 안녕하세요. 어,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는데 지금 30분 안에 끝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명쾌하게 그리고 되게 그렇다고 되게 급하지도 않는 그렇게 잘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듄 애널리틱스에 관해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하고 스터디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꼈지만 다만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아니면 블록체인 안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블록체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온보딩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웹2와 웹3에 관한 어떤 데이터 측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건데, 일단은 웹2에서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등등 모델 학습을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뭐 어떤 마케팅적으로 타겟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한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탑 티어 기업이 아닐 경우에 이 정말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적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데이터 전처리도 굉장히 많아서 오탈자라든가 뭐 널값이라든가 굉장히 그 선 작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관련된 그런 노가다적인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서 웹2에서는 굉장히 좀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웹3 같은 경우는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데이터 천국이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방금 앞서 봤었던 메타의 사례처럼 특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는 구조. 그래서 해당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하는 각 개별 최종 사용자들 역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이슈도 거의 없고 또 이미 채굴자나 검증인들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을 한번 스크리닝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데이터 안에 있거나 뭐 누락된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게 상당히 적은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웹3라고 하더라도 웹3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불파스 8기 때 한번 발표를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들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밸리데이터 조건이긴 하지만 가령 웹3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드를 두면 되는데 그 노드의 어떤 최소 사양 조건 아니면 그 엄청나게 많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쌓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뭐 기업 입장이라면 뭐 해볼만 할 수도 있지만 완전 개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의 노드를 계속 이제 라이브하게 돌리면서 데이터를 다 쌓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뭐 프로세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리고 특히 스토리지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를 채워주기 위해서 듄 애널리틱스의 미션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이 듄의 어떤 다큐먼트를 읽고 한번 어떤 식으로 얘네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는데요. 이제 오른쪽은 뭐 저렇게 제가 차트로 만든 그림인데 그 이면에 어떤 플로우가 있는지 이제 하나로 이제 A to G 다 이렇게 플로우를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블록체인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듄 애널리틱스 측에서 운영하는 뭐 개별적인 노드가 있을 건데 그 노드가 계속 블록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를 읽고 있고 그거를 이제 딱 테이블화된 상태로 어떻게 DB화를 시켜서 그거를 다 계속 실시간으로 쌓아두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듄 애널리틱스라는 어떤 웹사이트 안에서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어라고 해서 쿼리를 날렸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시각화를 해서 마치 실시간 라이브 대시보드 형태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진석이라는 이 개인 사용자는 노드를 구축하지 않고도 이 플랫폼에 기대어서 이제 조금 그런 한계성을 조금 개선을 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에 대해서 이제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듄에서 데이터 조회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이게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쯤이었나? 그때 확인했을 때는 한 8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지금 조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이제 그 이더리움 안에서 D앱을 개발하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고원리 테스트넷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팬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팬텀도 추가가 되어서 지금 뭐 이더리움 메인넷을 중심으로 폴리곤, 그다음에 레이어 2 솔루션인 뭐 아티미즘과 알비트럼도 있고, BNB 체인, 솔라나, 아발란체, C 체인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듄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B2B 쪽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B2B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고객들이 조금 더 많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테이블화해서 그거를 내가 추출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스를 보시면 이게 크게 이제 한 뭐 5개, 6개 정도 형태의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로 테이블이 있고 디코디드 테이블, 스펠스, 커뮤니티, 프라이시스 등등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로 테이블스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원시적인, 가장 날 것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온체인상에 즉 각각 블록 안에 들어있는 그 날 것의 데이터들을 곧이곧대로 바로 데이터에 이제 적재를 해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가장 가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디코디드 테이블스도 그렇고 스펠스도 그렇고 각 다 따라오는 테이블들이 다 로 테이블스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 거래소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이 온체인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 상에서 많이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토큰별로까지 나타내 주고 있는 플랫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본 기업조차 없는데 이제 이 듄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토큰별로 각각 얼마나 많은 그런 토큰들이 뭐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 각 NFT 프로젝트별로 최근 뭐 7일, 30일, 90일, 또 최근 1년간 뭐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웹3 안에서는 MAU, 뭐 DAU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MAA, DAA 이렇게 해서 액티브 어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NFT 프로젝트의 거래에 참여한 어카운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한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 트랜잭션 볼륨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실제로 액티브한 어드레스의 수가 굉장히 적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나중에 유동성의 문제를 미리 한번 신호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뉴스에 떠서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주말이었나?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바이낸스의 어떤 감사인 이게 뭐 회계법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살스라는 오디터가 이 감사를 뭐 중재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바이낸스 측에서 뭐 고객 자산을 담보해서 이게 얼마나 또 이제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담보 잡혀져 있는 게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코인데스크 기사 하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직접 이 온체인 데이터를 듄 애널리틱스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지금 저기 아웃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네. 그런데 그거만큼 인플로우도 들어왔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웃플로우에서 나타난 어카운트의 수가 예를 들어 뭐 5만 개인데 인플로우에 나타난 어카운트 수가 뭐 예를 들어 1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게 아웃플로우와 인플로우의 어떤 양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조금 더 우리가 정황을 파악해야 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미디어나 특정 데이터 벤더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직접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데이터 구조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조금 쓴 약이지만 몸에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빠르게 제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라운드가 3개인데요. 라운드 1부터 가시죠. 바로 이더리움 블럭스라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블록스라는 테이블은 각 블록의 블록 헤더에 존재하는 값들을 다 일일이 실시간으로 이제 적재를 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블록에는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헤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메타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조금 요약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좀 확실하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블록스라는 테이블 안에는 이 블록 헤더 부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흔히 머클트리, 파트리시아 트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이제 루트 값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들의 전체를 또 요약한 값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제외하고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다 기재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듄에서 직접 조회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 칼럼들의 뭐 타임, 넘버, 해시, 패런트 해시, 게스 리밋 등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블록이 생성된 시간인 타임도 있고 그리고 블록의 하이트라고 하는 아니면 블록의 인덱스라고 하는 넘버가 있고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해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 대부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 해시라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는 해시 펑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온 그 결과 값을 의미하는데요. 해시 값이 인풋 값에 어떤 이제 입력 값을 해시 펑션에 통과시켰을 때 이 아웃풋 값이 나오지만 그 아웃풋 값을 통해서 이 입력 값이 뭐였는지 추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블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해시 펑션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해시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자체가 다 블록들마다 거의 고유한 값들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식별자를 바로 해시라고 하고 블록 해시라는 개념이 저기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런트 해시라는 게 있는데 패런트 해시가 블록체인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핵심적인 그런 갈고리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블록 1이 있고 블록 2가 있었을 때 이제 저기 previou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previous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블록의 해시값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다 엮여져 있어서 다 저 previous 블록 해시 값도 이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얻어내기 위한 데이터로 포함이 시켜져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블록을 어떤 악의적 행위를 가진 사람이 저거를 막 건드려서 마음대로 바꾼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 이후의 블록 데이터도 다 한꺼번에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연산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페런트 해시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되어 있는 칼럼들은 가스 리밋과 가스 유스드인데요. 우리가 트랜잭션을 보내는 입장에서 가스 리밋과 가스 유스드가 뭐 익숙할 수 있는데 블록 역시 블록만의 가스 리밋과 가스 유스드가 있습니다. 그 블록 안에 트랜잭션이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 뭐 조금 더 많으면 수만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 리밋 같은 경우는 블록 안에 담을 수 있는 가스 사용량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게 제 생각으로는 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트래픽 공격이나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뭐 멈춰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 성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가스 리밋도 있고 가스 유스드 같은 경우는 각 트랜잭션을 실행하면서 사용한 그 가스의 총합, 그 총합도 역시 블록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리밋 같은 경우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뭐 캐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유스드는 캐파에 해당되는 가스 리밋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 식으로 다 이렇게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급하게 좀 못생겼지만 이더스캔에서 관련된 차트를 끌고 왔는데 저렇게 지금 뭐 최근에는 그 블록당 가스 리밋이 한 3천만 가스 단위 정도 이렇게 뭐 형성이 되어 있고 가스 유스드는 뭐 블록마다 계속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이너와 디피컬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더 멀지 그 한 3달 전이었나요? 9월 달이었나? 그때 그 이더리움 더머지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처음은 이제 마이너입니다. 마이너라는 것은 뭐 채굴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뭐 지금은 POS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라는 것보다는 밸리데이터나 블록 프로포서라는 네이밍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지만 이 블록을 생성한 그 채굴자나 검증인의 그 어카운트 어드레스를 바로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difficulty 같은 경우는 이게 POS로 전환을 하면서는 의미가 사라졌는데 원래는 이 연산을 이제 준비 시작하면서 이제 각 채굴자들이 내가 더 빨리 블록을 생성할 거야 라는 연산 경쟁을 펼치는데 그 경쟁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프로토콜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블록이 조금 주기적으로 큰 시간의 오차 없이 잘 이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그 난이도라는 이 difficulty가 이 POW 기반이었을 때는 이게 계속 달라지고 숫자도 이제 계속 의미가 있었지만 POS로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연산 경쟁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으로 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네. 그래서 더머지가 일어난 이후로 이 difficulty 자체가 0으로 확 죽은 것을 이더스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이너와 difficulty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논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흔히 이제 뭐 비트코인은 UTXO 기반이다. 이더리움은 논스 기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블록 안에 논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카운트 안에 또 논스라는 게 있는데 혹은 이제 트랜잭션 안에 논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논스는 이제 블록의 논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채굴을 하면서 연산 경쟁을 펼칠 때 뭘 가장 빨리 답을 맞춰야 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넌스 값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해서 각 채굴자들이 경쟁을 펼치면서 이제 마치 로또 맞추기와 같은 그런 경쟁을 펼치는데 이 넌스 값이 작업증명 기반이었을 때는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작업증명 기반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0x 식으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넌스는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 베이스 피 관련된 문제는 EIP 1559에서 제한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그 가스 피에 관해서 관련된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새롭게 적용된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베이스 피 per gas라는 것은 뭐 트래픽의 문제 때문에 가스 프라이스가 너무 심각하게 높아져서 내가 이거를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는데 계속 스톡이 되어 있다. 컨펌이 빨리 안 된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EIP 1559에서 바로 이 베이스 피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트래픽의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자 했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베이스 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피 자체는 이 예를 들어 네트워크 수수료를 어카운트의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계속 내야 되는데 이 베이스 피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한테 직접 리워드 형식으로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각되는 형식으로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불파스 민호님께서 한번 이 아티클을 한번 미디엄에 한번 게재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짧고 잘 요약이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글이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이 베이스 피 per gas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 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각 블록마다 베이스 피 per gas가 그 웨이 단위로 얼마나 되는지 쭉 적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더리움 블록스에 관한 테이블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고 이제 라운드 2는 이더리움 transactions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럼 이제 트랜잭션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더리움 transactions라는 테이블은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트랜잭션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EOA라는 개념이 있고 CA라는 개념이 있는데 EOA는 뭐 메타마스크나 아니면 뭐 디센트 월렛에서 새롭게 생성을 한 그런 이더리움 우리가 뭐 이더리움 지갑 주소라고 할 수 있고요. 컨트랙트 어카운트 CA라는 것은 컨트랙트도 고유한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갑 주소 뭐 어드레스라고 한다면 뭐 EOA 어드레스, 뭐 CA 어드레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이더리움 트랜잭션스 테이블 안에는 EOA로부터 발생한 트랜잭션들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컨트랙트 어카운트도 인터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어떤 트랜잭션을 또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이더리움 트랜잭션스라는 테이블에는 없고 EOA로부터 발생된 트랜잭션들의 데이터가 여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타임, 논스, 인덱스, 석세스 등등이 있는데 이 컬럼들에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트랜잭션을 보면 우리가 뭐 흔히 알기로는 이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블록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트랜잭션을 담고 있는 블록이 생성된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블록의 하이트는 그 인덱스는 또 몇 번인지 그 블록의 해시 값은 또 뭔지 인덱스라는 거는 해당 블록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들이 뭐 몇백 개, 몇천 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 트랜잭션이 뭐 몇 번째 인덱스가 뭔데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 블록에도 해시가 있듯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트랜잭션도 고유값 혹은 식별자인 트랜잭션 해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트랜잭션 해시고 그다음에 논스라는 게 여기서 또 나왔는데 블록의 논스는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맞춰야 되는 수학의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트랜잭션에 있는 논스라는 것은 바로 이 트랜잭션이 발생한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이더 월렛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흥민한테 얼마 이더를 보내고 뭐 김연아한테 얼마를 보내고 또 잘생겨서 요새 인기가 많아진 조규성한테도 이더로 얼마를 보내고 이 트랜잭션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발생을 시켰을 때 그 트랜잭션들마다 김진석의 어카운트 안에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으로 이 트랜잭션의 순서가 다 트랜잭션마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중지불의 문제나 아니면 뭐 중복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이더리움이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이라고 넌스가 되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저 아이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논스라는 것은 저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뭐 고유한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세스라는 것은 블록이 내 트랜잭션을 잘 컨펌을 했는지 그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from to value도 뭐 간단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트랜잭션을 어디서 일으켰니? 그리고 트랜잭션을 누구한테 보낼 거니? 그런 의미고 value라는 것은 트랜잭션의 어떤 송금액 그런 것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value 부분에 제가 제일 마지막 줄에 적어놨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이 밸류가 명확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ERC20 관련된 토큰 전송을 하는 경우라면 이 밸류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ERC20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ERC20 매틱이라고 했을 때 그 매틱의 고유한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있고 바로 제 지갑에서 뭐 손흥민의 지갑으로 매틱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거쳐서 보내기 때문에 제가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바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밸류가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추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트랜잭션을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뭐 가스 리밋을 설정하고 가스 프라이스 설정하고 가스 유스드를 설정할 가스 유스드는 이제 최종 결과값이기 때문에 가스 리밋하고 가스 프라이스는 내가 최대 얼마만큼의 가스를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가스 프라이스는 나는 이 정도로만 그 책을 그 밸리데이터한테 내가 뭐 줄 수 있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 리밋과 가스 프라이스도 있고 실제로 제 트랜잭션을 연산하는데 필요한 그 값이 바로 가스 유스드가 나와서 이제 결국에는 트랜잭션 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스 유스드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가 바로 저렇게 2.51달러 정도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진석이 이 자기 지갑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이더리움 메인넷 안에서 이 이더 코인을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랙트를 건드려서 어떤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트랜잭션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바로 프로그램 실행해줘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실행시켜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같이 묶은 상태로 트랜잭션을 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EVM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입력값들을 저쪽 컨트랙트에다 내가 제공을 해서 그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인풋 데이터 혹은 컨트랙트 실행을 위한 입력값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더리움 트랜잭션스의 구조였고 이제 이더리움 컨트랙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 3 마지막인데요. 우선은 이더리움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안에 존재하는 컨트랙트들의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랙트를 흔히 디플로이한다, 뭐 배포한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 안에 배포가 되어서 블록 안에 이게 배포가 되었다는 어떤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각 노드가 이더리움 안에는 어떤 컨트랙트가 있는지 다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네모 박스를 친 것들이 그 이더리움 안에서 뭐 가장 유명한 뭐 가장 핫한 그런 컨트랙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컨 체인 그 스테이킹 관련된 컨트랙트도 있고 그다음에 W 이더를 컨버팅하는 관련된 또 컨트랙트, 그다음에 아비트럼 브릿지, 뭐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컨트랙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거는 사실 도큐먼트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컨트랙트 하나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건데 제가 이 사례는 이곳에서 나왔던
이 비컨 체인 디파짓 컨트랙트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사례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임스페이스는 이 컨트랙트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제 이더2라고 저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고, 네임이라는 컬럼은 조금 확실치는 않은데 컨트랙트의 카테고리, 예를 들어 디파짓 컨트랙트 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 같고요. 어드레스는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의 뭐 주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BI 드디어 이제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다 엮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ABI라는 것은 Contract Application Binary Interface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엔지니어 분을 통해서 조금 이제 명확하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봤는데, 컨트랙트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좀 넓게 봐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거칩니다. 인터페이스를 거치는 이유는 직접 어떤 소스 코드를 우리가 연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모든 소스 코드를 한꺼번에 연산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리소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이 ABI를 거쳐서 약간 목차가 대강 어디쯤 있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소스 코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건드려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각 컨트랙트는 이렇게 ABI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바로 소스 코드로 가지 않고 이 ABI라는 것을 거쳐서 대강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목차가 여기 있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RC20 같은 경우는 보통 ABI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스탠다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코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프시죠? 그래서 코드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바이트 코드 형태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외계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월드 클래스 개발자분이라면 이 바이트 코드를 보고 이게 뭔지 이해를 하신다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트 코드는 또 뭐냐면, 이거를 이제 디컴파일을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즉,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바이트 코드처럼 외계어로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더리움 안에 있는 각 버추얼 머신이 이제 소스 코드를 보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바이트 코드, 이 코드를 통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계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소스 코드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디컴파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이제 소스 코드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랙트 안에 다 적혀져 있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컨트랙트 안에 ABI와 바이트 코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김진석이 이 지갑으로부터 어떤 유니스왑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는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라는 어떤 입력 값을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 각 버추얼 머신들이 이 인풋 데이터를 보고 저 유니스왑 컨트랙트 어카운트 안에서 이 인풋 데이터를 저 소스 코드에 넣어서 연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해서 유니스왑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찾아가서 거기 안에 있는 소스 코드로 바로 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유니스왑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 ABI를 먼저 봅니다. 컨트랙트 ABI를 보고 내가 이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대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색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오케이, 내가 연산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를 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산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유니스왑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인터널 트랜잭션이라는 게 이제 또
또 이게 또 브로드캐스트 되면서 뭐 EOA를 향해 나아가는 트랜잭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향해 나아가는 트랜잭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제가 36분 만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고요.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